관우와 송권은 유비를 만나기 위해 연암으로 향하던 중 멀리서 연기가 오르는 고성을 발견한다. 그곳은 바로 험상궂은 장수 장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장비는 서주가 함락된 후 여러 곳을 떠돌다 이 성을 차지하고 군사를 모으고 있었다. 관우는 장비가 틀림없음을 확신하며 송권을 먼저 보내 장비를 만나도록 한다. 송권은 장비에게 관우와 두 부인이 성 밖에 있음을 알리지만 장비는 관우가 조조에게 투항했다는 오해를 품고 분노한다. 장비는 관우가 조조의 명을 받고 자신을 유인하러 왔다고 의심하며 싸움을 걸어온다. 관우는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조조의 장수 채양을 단 3번의 북소리 안에 베어내며 자신의 충성을 증명한다. 장비는 뒤늦게 진실을 깨닫고 관우에게 사과하며 그들은 제외한다. 이후 미축과 미방 형제까지 찾아와 고성에서 이들은 서로의 무사함을 기뻐하며 재회를 축하한다. 술잔을 기울이며 형제의 의리를 되새기고 장비는 성을 굳건히 지키기로 한다. 관우와 송권은 유비를 만나기 위해 연암으로 떠나지만 유비는 이미 하북으로 떠난 후였다. 이에 관우는 장비에게 성을 지키게 하고 송권과 함께 유비를 찾아 하북으로 향한다. 그들은 도중에 관정의 집에서 머물며 그의 아들 관평을 관우의 양자로 삼게 된다. 기주에 도착한 송권은 유비와 만나며 관우와 장비가 무사함을 전하고 유비는 기쁨에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원소의 감시 속에서 탈출이 필요했고 간홍의 도움으로 유비와 송권은 무사히 빠져나와 관우와 재회한다. 이후 관우는 와우산에서 또 한 명의 뛰어난 장수 조자룡을 만나게 된다. 조자룡은 공손찬의 몰락 이후 유비를 찾아 떠돌다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 유비는 조자룡의 충성심에 감격하며 그를 맞이한다. 조자룡 역시 주인을 찾아 긴 방황을 끝냈음을 기뻐한다. 조자룡은 산채를 불태우고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유비의 군세에 합류한다. 이렇게 유비의 군에는 관우, 장비, 조자룡이라는 강력한 장수가 모이게 된다. 고성으로 돌아온 이들은 장비와 두 부인까지 무사히 만나며 진정한 가족의 재회를 이룬다. 그들은 소와 말을 잡아 하늘에 감사하며 성대한 잔치를 벌인다. 이 잔치에는 연암의 유벽과 공도도 참석하여 유비에게 연암을 근거지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유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성에 적은 군사만 남기고 연암으로 이동한다. 그곳에서 말을 사들이고 군사를 모아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원소는 유비가 연암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에 초조해진다. 그는 곧 군사를 일으켜 유비를 제거하려 하지만 곽도는 조조가 진정한 위협이라며 손책과 동맹을 맺을 것을 권한다. 원소는 이를 받아들여 진진을 강동으로 보내 손책과의 동맹을 추진한다. 손책은 건한 4년 여강을 공략하고 예장태수 화엄을 항복시키며 강동에서 눈부신 약진을 보인다. 그는 물자도 풍부하고 정병 수십만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다. 그러나 조조는 손책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손책을 자신에게 묶어두려 한다. 손책은 조조의 계산을 간파하고 그를 치겠다는 결의를 다지지만 뜻밖의 암살 시도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 그는 허공의 원수를 갚기 위해 숨어있던 가객들에게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는다. 손책은 상처를 입었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버티며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곽가의 발언을 듣고 분노하여 회복 중에도 격분하게 되고 이는 그의 상처에 악영향을 끼친다. 손책은 강동의 도사우기를 미신적인 인물로 여겨 잡아들이고 그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책은 우기를 화형에 처한다. 우길은 마지막까지 신비로운 모습을 보이며 포구를 내리게 하고 이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신성함을 확고히 한다. 손책은 결국 우길을 죽이지만 이후부터 환영에 시달리며 심신이 무너져간다. 손책은 밤마다 우길의 환영을 보고 이는 그의 정신을 갉아먹는다. 가족과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책은 더욱 폭력적이고 불안정해진다. 결국 그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머니와 아내의 간청에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 결국 손책은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임종 직전에 자신의 동생 손권에게 인수를 넘기며 오나라를 맡긴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동생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26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손책의 죽음으로 오나라의 주인은 손권이 된다. 손권은 형과는 달리 내적인 수완과 정치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이를 통해
오나라는 후일 삼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송권의 리더십은 손책이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강동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다. 손책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오나라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늘에는 애처로운 새소리만 들렸고 풍악소리는 사라졌다. 송권의 숙부 손정이 장례를 맡아 진행했으며 송권은 형 손책의 침상 앞에서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손책은 송권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슬픔에 잠긴 송권을 보고 장소는 그를 일깨웠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승냥이와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땅을 지키려면 형님의 유언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송권은 애써 눈물을 닦고 주군으로서의 첫 의식을 치렀다. 이때 파구에서 주유가 돌아왔다. 송권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공근이 돌아왔으니 이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주유는 손책의 죽음을 듣고 밤낮 없이 달려왔고 손책의 영구 앞에서 통곡했다. 그는 손책의 유언을 받들어 견마지로 송권을 섬길 것을 맹세했다. 송권은 주유와의 독대에서 물었다. 이제 내가 동호를 맡았으니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오? 주유는 사람을 얻는 자가 흥하고 사람을 잃는 자가 망합니다. 덕이 높고 지혜로운 선비를 널리 구하십시오. 라고 조언했다. 송권은 형의 유언을 떠올리며 아내 잃은 자포에게 밖에 잃은 공근에게 의논하겠다고 했다. 주유는 송권에게 새로운 인재 노숙을 청구했다. 노숙은 임해 땅의 동성연에 살며 육도 삼략병법에 통달한 지모가 출중한 인물이었다. 주유는 그를 직접 데려오기 위해 동성으로 향했고 노숙은 주유의 간곡한 권유에 동호로 함께 가기로 했다. 송권은 노숙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의 고견을 물었다. 노숙은 송권에게 강동을 견고히 지키고 조조와 원소가 북쪽에서 싸우는 동안 남쪽의 세력을 강화하라고 조언했다. 송권은 노숙의 해안을 높이 평가하며 많은 예물을 내렸다. 노숙은 제갈근이라는 또 다른 인재를 청거했다. 제갈근은 제갈공명의 친형으로 지략뿐만 아니라 인품이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는 송권에게 하북의 원소와 손을 끊고 조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기회를 엿보라고 조언했다. 조조는 송권이 주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를 치려 했으나 장갱의 조언으로 이를 중단했다. 대신 송권에게 벼슬을 내려주며 오히려 관계를 강화했다. 송권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장갱을 비롯한 여러 인재들을 영입했다. 시간이 흐르며 송권의 위엄은 강동에서 점차 높아졌고 강동은 젊은 송권을 중심으로 단단히 뭉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동의 성장은 원소에게는 눈엣 가시였다. 원소는 조조와 송권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분노하며 조조를 치기로 결심했다. 관도에서의 전투는 양측의 명운을 건 싸움이었다. 조조는 적은 군사로도 원소의 대군에 맞섰고 계략을 통해 원소군의 군량을 불태웠다. 특히 허유라는 인물이 조조의 진영으로 투항하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조조는 원소군의 군량을 보관하고 있는 오소를 급습할 계책을 세웠다. 허유의 도움으로 조조는 오소를 기습하여 군량을 불태우고 원소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군량을 잃은 원소군은 자중질환에 빠졌고 조조는 이를 놓치지 않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결국 송권의 동호와 조조의 군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강동과 중원을 장악하게 되었다. 송권은 형 손책의 뜻을 이어받아 오나라의 기틀을 다졌고 조조는 원소를 물리치며 천하통일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후에 삼국시대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조조는 허유의 계책을 받아들여 원소의 군량 창고인 오소를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 장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조는 하북군으로 위장한 5천의 정예병을 이끌고 출진했다. 조조는 본진을 지킬 군사들을 배치하고 은밀히 관도를 떠나 오소를 향해 행군했다. 원소의 수비대장 순우경은 술에 취해 방심하고 있었고 조조의 군대는 불을 지르며 기습했다. 순우경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포박되었고 오소의 창고는 불바다가 되었다. 원소군의 구원병이 도착했으나 조조의 전략적인 전술에 의해 섬멸되었다. 순우경은 귀와 코, 손가락이 잘린 채 굴욕적으로 원소의 진영으로 보내졌다. 원소는 저수의 경고를 무시하고
허유의 계책에 속아 오소를 방비하지 않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군량을 잃고도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어났다. 이 틈을 타 장압과 고람도 조조에게 투항했다. 조조는 군량을 확보하고 사기를 올려 원소군을 공격했다. 장압과 고람의 선봉으로 조조군은 원소군을 야습해 큰 승리를 거두었고 원소군은 급격히 쇠퇴했다. 원소는 간신곽도의 모함에 속아 충신 저수와 전풍을 잃었다. 저수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죽음을 맞았고 전풍도 옥중에서 자결했다. 원소는 군사들을 모아 다시 반격을 시도했으나 조조의 지략에 또다시 패배했다. 조조는 신면매복 계책을 통해 원소군을 완벽히 유인하고 섬멸했다. 원소는 가족과 몇 안 되는 군사들만을 이끌고 간신히 도망쳤고 그의 70만 대군은 산산조각났다. 패배한 원소는 기주로 돌아갔고 후사를 정하지 못한 채 내부에서도 분란이 일어났다. 원소의 세 아들 중 막내 원상을 후사로 세우려 했으나 모사들 간의 의견 충돌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원소는 다시 군사를 모아 조조를 치려 했지만 백성들의 원망과 군사들의 사기 저하로 쉽지 않았다. 조조는 기주를 공격할 기회가 왔음에도 군사들의 피로와 백성들의 안위를 고려해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유비가 허도를 공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조조는 허도로 급히 군사를 돌려야 했다. 결국 조조는 뛰어난 결단력과 전략으로 원소를 무너뜨렸고 원소는 후사 문제와 내부의 분열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조조는 원소의 대군을 물리치고 허도로 돌아가려던 중 순욱의 편지를 보고 연함으로 급히 말을 달렸다. 조옹에게 일부 군사를 남겨 허장성세를 꾸미도록 지시하고 유비를 맞으러 양산으로 향했다. 마침 유비도 관우, 장비, 조옹과 함께 허도로 향하고 있었고 양산에서 조조와 맞닥뜨렸다. 유비는 급히 진을 치고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었다. 관우와 장비가 각자 군사를 맡고 유비는 조옹과 함께 남쪽에 진을 펼쳤다. 조조의 대군이 들판을 덮으며 진병이 오자 유비는 북소리를 울리며 맞섰다. 두 군주는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부으며 맞섰고 결국 양측 군사들이 충돌했다. 조옹과 허저가 30여 합을 싸웠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관우와 장비가 군사를 이끌어 가세하면서 유비군은 삼면에서 공격을 퍼부었다. 조조군은 지친 상태에서 급습을 당해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유비는 첫 승리를 기뻐했지만 조조의 계략을 의심했다. 관우의 제안으로 조온이 싸움을 걸었지만 조조군은 진영을 지키기만 했다. 10여일 동안 조조군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 사이 연함에서 급한 정갈이 왔다. 조조가 본진의 군사를 빼돌려 연함을 공격하고 있었다. 장비가 공도를 구하려 갔지만 매복에 걸렸고 관우도 포위당했다. 유비는 두 아우를 구하려 했으나 조조군의 추격이 염려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결국 조조군은 유비군을 압박하며 포위망을 좁혔다. 조온은 필사의 싸움을 벌여 유비의 탈출을 도왔고 고람을 처치하며 적을 물리쳤다. 이후 관우와 장비도 합류하여 포위망을 뚫고 재정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도는 이미 하우연에게 죽임을 당했으며 장비 역시 악진의 포위망에 갇혔으나 관우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했다. 유비군은 험한 산세를 이용해 방어했지만 군량과 물자가 부족했다. 조조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유비는 가족을 피신시키고 군사를 나누어 저항했다. 하지만 추적 열세로 인해 연이은 패배를 겪었다. 유비는 관우, 장비, 조옹과 함께 강을 건너 숨을 돌렸고 관우의 설득으로 다시 희망을 찾았다. 송건은 유표에게 가서 유비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했고 결국 유표는 유비를 형주로 초대했다. 유표의 환대 속에 유비는 겨우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조조는 유비를 사로잡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형주를 치려 했지만 모사 정욱의 만류로 원소를 먼저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조조는 고향 폐연을 방문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고향 사람들을 위로하고 휼병 정책을 펼쳤다. 이후 다시 원소를 치기 위해 관도로 출정했다. 원소는 병중에도 아들 원상을 보내 조조군과 맞서게 했으나 원상은 장유에게 패배하고 기주성으로 도망쳤다. 원소는 병이 도져 결국 피를 토하며 사망했다.
원소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들인 원상, 원담, 원희, 고가는 기주성을 두고 내분을 벌였다. 원상은 신배와 함께 기주성을 지키며 형제들과 대립했다. 결국 원담은 조조에게 투항했고 원상은 이를 막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여양으로 출진했다. 조조는 기주성의 내분을 예상하고 형주를 먼저 치기로 결정했다. 곽가의 계책에 따라 조조는 형주를 공격하며 기주성의 형제들이 스스로 싸우게 만들었다. 결국 원씨 형제들은 내분으로 기주성을 지키지 못했고 조조는 하북을 무혈입성할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조조는 형주의 유표를 견제하고 원씨 가문이 내분을 이용해 하북을 손에 넣을 준비를 마쳤다. 조조의 전략과 모사들의 계책은 그를 더욱 강력한 군웅으로 만들어 주었고 천하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조조군이 물러가자 원희와 고가는 각자의 영지로 돌아갔고 기주에는 원담과 원상 형제만 남았다. 원담은 아우인 원상이 아버지의 대업을 이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곽도와 신평을 불러 계책을 논의했다. 곽도는 주연을 열어 원상과 신배를 초대하고 매복한 병사들로 그들을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원상의 참모 신배는 이 계략을 간파하고 선수를 쳐서 군사 5만을 이끌고 원담을 공격했다. 원담은 평원으로 물러났고 다시 잔벽을 선봉으로 기주를 공격했지만 원상의 장수 여광에게 패배했다. 이후 원담은 조조에게 항복을 청하기로 하고 신평의 아우 신비를 사자로 보냈다. 조조는 원담의 투항을 받아들여 원상과의 내전을 이용해 기주를 차지할 속셈을 세웠다. 원상과 원담은 계속 싸움을 벌였고 원담은 곽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조와 내통했다. 그러나 조조는 이를 간파하고 원담을 이용해 원상을 공격했다. 결국 원담은 조조의 도움을 받아 여광과 여상 형제를 끌어들였고 원상은 계속 밀리며 서산으로 퇴각했다. 조조는 장하의 둑을 무너뜨려 기주성을 물에 잠기게 했고 성 안에서는 신배가 끝까지 저항했다. 신배는 조카 시명이 성문을 열어 조조군을 맞이하자 그를 배신자로 여기며 일가친척을 죽였다. 조조는 신배에게 항복을 권했으나 신배는 끝까지 충절을 지키며 자결을 택했다. 조조는 기주성을 점령한 후에도 신비의 가족을 죽인 신배의 충절을 높이 평가해 그의 시신을 주인의 성터에 묻어주었다. 이후 조조는 원소의 경문을 썼던 진림을 붙잡았다. 진림은 화살을 날리려면 시위에 걸어야 한다며 재치 있게 대답했고 조조는 그의 재주를 아까워해 종사로 삼았다. 결국 조조는 원당과 원상 형제의 내분을 이용해 하북을 손에 넣었고 그의 정치적 기지와 계책은 그를 더욱 강력한 군주로 만들어 주었다. 건왕 9년 7월 조조는 그의 맏아들 조비와 함께 원소가 다스리던 하북의 기주성에 입성한다. 원씨 일가는 형제들 간의 내분으로 인해 무너졌고 그 틈을 탄 조조는 기주성을 손에 넣었다. 조비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으며 학문과 무예 모두 뛰어난 인물이었다. 원씨 일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조비는 원소의 집에 들어가 원상의 어미 유씨와 며느리 진씨를 만나게 된다. 진씨의 미모에 반한 조비는 그녀들을 보호했고 결국 진씨는 조비의 아내가 된다. 조조는 기주성을 평정한 후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기존의 관리들을 그대로 채용하는 등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또한 원소의 아내와 자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인자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조조의 행보는 기주 지역의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만들었다. 동시에 조조는 경제와 군정을 정비하며 기주의 지식인 최염을 등용해 행정력을 강화했다. 원소의 아들 원당과 원상은 계속해서 조조에 대항했으나 조조의 전략과 군세를 당해낼 수 없었다. 원담은 형주의 유표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유비의 충고로 거절당하고 결국 남피에서 패배해 목숨을 잃는다. 원상 역시 중산을 공격했으나 형제 간의 내분과 조조의 군사적 압박으로 요동으로 도망친다. 결국 원상과 원희 형제는 요동태수 공송강에게 의탁하지만 공송강은 이들을 죽여 조조에게 그들의 목을 바친다. 조조는 원씨 일가의 잔당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오한을 정벌하고 요서와 요동까지 진격한다. 이 과정에서 조조의 책사곽가는 병세가 악화되었음에도 끝까지 지략을 제공한다.
곽가는 원상과 원희 형제가 공송강에게 의지하면 반드시 배신당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는 그대로 적중했다. 공송강은 원씨 형제를 죽이고 조조에게 그들의 목을 바쳤다. 북방을 평정한 조조는 기주에 머무르며 민심을 다스리고 경제를 회복시켰다. 그는 민심을 얻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산업과 농사를 장려했다. 기주에 동작대라는 웅장한 대를 세우며 그 지역의 상징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남방의 유표와 송권을 정벌할 계획을 세우며 다음 전쟁을 준비했다. 조조는 전쟁에 지친 군사들에게 휴식을 주며 농사와 조련을 병행하게 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군사의 힘을 비축하며 차후 남쪽을 공략할 준비를 하였다. 그의 냉정한 판단과 멀리 내다보는 전략은 그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복을 준비하게 했다. 유비는 호북성의 군벌 유표의 식객으로서 형주에 머물고 있었다. 유표는 유비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고 유비 역시 형주의 평화로운 상황을 이용해 후일을 기약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 강화 땅에서 장무와 진손이 반란을 일으키자 유비는 유표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나섰다. 유표는 군사 3만을 유비에게 내어주었고 유비는 관우, 장비, 조자룡과 함께 반란을 손쉽게 진압했다. 전투 중 조자룡은 적장의 준말을 빼앗아 유비에게 바쳤고 장비 역시 적장을 쓰러뜨리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돌아온 유비는 유표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고 유표는 유비의 세장수에게 형주의 변방을 맡기며 그를 신뢰했다. 하지만 유표의 처체 씨의 동생 채모는 유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채모는 채 부인과 함께 유비를 형주에서 몰아내려 했고 결국 유비는 유표의 제안으로 신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적이라는 인물은 유비에게 채모의 음모를 경고했지만 유비는 사람의 생사는 제명에 달렸다며 의연하게 대응했다. 신야에서 유비는 아들 유선을 얻었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유표는 유비의 제안어도를 공격해 조조의 빈틈을 노리는 것을 거절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표의 마음에는 후계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는 전처의 아들 기와 후처 채씨의 아들 종 중 누구를 후사로 삼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유비는 예법에 따라 맏아들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채 부인은 이를 듣고 유비에 대한 증오를 키웠다. 유표는 유비에 대한 의심을 키워가던 중 유비가 술김에 의지할 근거지만 있다면 천하의 하찮은 무리쯤이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실언을 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채모는 이를 이용해 유비를 제거하려 했고 결국 유비는 채모의 음모를 눈치채고 밤중에 도망쳤다. 정로말을 타고 험난한 단계를 뛰어넘는 기적적인 탈출을 감행하며 유비는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유비는 양양으로 초대받았으나 이는 채모의 또 다른 함정이었다. 유비는 조운과 300명의 군사와 함께 양양에 도착했고 조운은 유비의 안전을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채모는 술잔치를 빌미로 조운을 따로 떼어 놓았고 이적의 경고로 유비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유비는 정로마의 도움으로 험한 계곡을 뛰어넘어 도망쳤고 채모의 군사들이 추격했지만 잡지 못했다. 조운은 유비의 행방을 찾아 나섰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고 신야로 돌아갔다. 유비는 자신을 구해준 정로마에게 감사하며 남장으로 향했다. 어둠이 내린 들판에서 유비는 소등에 탄 동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동자의 안내로 수경선생 사마위를 찾아가게 된다. 사마위는 유비의 위급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유비에게 그의 실패 원인은 좌우의 인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비는 관우, 장비, 조은과 같은 무장과 송권, 미축, 간홍과 같은 문사를 언급했지만 사마위는 이들만으로는 천하의 대업을 이루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비에게 복룡과 봉추라는 두 인재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암시했으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유비는 수경선생의 초당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밤중에 방문한 손님이 혹시 복룡이나 봉추가 아닐까 기대했으나 수경선생은 그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다음 날 조운이 군사를 이끌고 유비를 찾으러 왔고 유비는 서둘러 신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유비는 또 다른 이상한 인물을 만난다.
그 인물은 노래를 부르며 걸어왔고 그 가사는 한실의 몰락을 예견하는 듯했다. 유비는 그를 궁금해하며 초대했는데 그는 자신을 선복이라고 소개했다. 선복은 유비에게 정로마가 주인을 해칠 수 있으니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이는 유비의 인품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비는 선복의 시험을 통과했고 선복은 그의 군사로 합류하게 된다. 이후 조조는 형주를 넘보며 조인을 대장으로 하여 여광과 여상 형제에게 군사 5천을 주어 신야를 공격하게 했다. 선복은 뛰어난 전략으로 관우, 장비, 조운을 각각 배치하여 적을 맞이하도록 했고 결국 조운은 여광을 단칼에 쓰러뜨렸다. 여상 역시 장비에게 패하며 적군은 모두 항복하게 된다. 이번 전투는 유비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과거의 무력에 의존한 승리와는 달리 선복의 계책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이긴 전투였다. 이 일을 통해 유비는 선복의 재능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고 신야의 군대는 더욱 강력해졌다. 이로써 유비는 비록 작은 신야에 머물고 있었으나 그의 곁에는 이제 전략과 지략을 겸비한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는 그가 이후 천하의 패권을 다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조조의 부하 조인과 이전은 여광 형제의 패배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조인은 작은 고을 신야를 과소평가하며 직접 군사 2만 5천을 이끌고 신야를 공격했다. 그러나 유비의 책사 선복의 지략으로 조인은 팔문금세진이라는 진법을 펼쳤지만 선복은 이를 꿰뚫어보고 중군의 약점을 공략해 조인군을 무너뜨렸다. 조인은 패배 후에도 야습을 감행했으나 선복은 이를 미리 예측하고 함정을 준비했다. 유비군은 불을 지르고 매복을 활용해 조인군을 크게 무찔렀다. 장비는 강변에서 조인을 추격했고 조인은 겨우 목숨을 건져 번성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번성은 관우에게 함락된 상태였다. 유비는 번성을 점령하고 현령 유필의 생질인 구봉을 양자로 들여 유봉이라 이름 지었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의 갑작스러운 양자 입양에 불만을 표했으나 유비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키울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허도로 돌아온 조인은 처참한 패배 소식을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는 패배를 질책하지 않았지만 유비의 군사로 활동한 선복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정욱의 설명으로 서서의 뛰어난 지략과 배경을 알게 된 조조는 서서를 자기 휘하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의 어머니를 허도로 데려와 압박하는 계략을 세웠다. 서서의 어머니는 조조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충성을 흔들지 않기 위해 굳건히 거절했다. 조조는 그녀를 죽이려 했으나 정욱의 만류로 그녀를 감금하고 서서에게 어머니의 서신을 가장한 편지를 보냈다. 서서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눈물 속에 유비를 찾아가 떠나겠다고 고했다. 유비는 서서의 상황을 이해하고 떠나도록 허락했으며 서서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그의 효심을 존중했다. 송건은 서서를 붙잡아야 한다고 조언했으나 유비는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떠나는 길목에서 서서는 유비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했다. 양양 서쪽 20리의 융중에 살고 있는 제갈량을 찾아가라고 권했다. 그는 제갈량을 하늘을 거느리고 땅을 주름잡을 인물이라 칭송했고 유비는 이를 통해 수경 선생이 말한 복룡과 봉추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유비는 서서를 보내며 아쉬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그는 제갈량을 자신의 책사로 삼기 위해 직접 융중으로 찾아갈 결심을 하고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남양으로 향했다. 제갈 공명의 가문은 삼국시대 각 나라에 걸쳐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일족은 여러 분야에서 활약했다. 그중 제갈풍은 전한 원제시대에 경찰 책임을 맡은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법을 어긴 허장을 처벌하려다 오히려 황제의 미움을 받아 좌천되었고 결국 벼슬길에서 쫓겨나 서민으로 생을 마감했다. 제갈씨 성은 원래 갈이라는 외자 성이었다가 두자 성으로 변했다고 전해진다. 공명의 가정은 비교적 부유했지만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마저 후처를 남기고 사망했다. 공명이 14살이 되었을 때 큰형 제갈그는 전란을 피해 가족을 이끌고 강동으로 떠나자고 제안했다. 강동으로 피신하는 동안 공명은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에서 세상의 불합리를 깨달았다. 그는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심하게 된다. 숙부 제가련의 보호 아래 잠시 안정된 생활을 했으나 숙부는 예장태수로 임명된 후 내분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 공명은 막내 동생과 함께 처참한 현실을 겪으며 스스로를 단련하게 되었다. 그 후 대학자 석도에게 학문을 배웠고 서서, 맹건과 같은 학우들과 교유하며 재능을 인정받았다. 성인이 된 공명은 세속의 벼슬이나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융중의 초가집에서 반농반학 생활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뒷날을 위해 학문과 내실을 다졌다. 그는 춘추시대 관중과 아기를 롤모델로 삼으며 법가와 병가를 깊이 탐구했다. 공명의 형 제갈근은 오나라 송권을 섬기게 되었지만 공명은 촉, 오, 위로 나뉠 천하의 중심인 형주에서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 공명은 천하의 인재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명성을 쌓아갔고 사람들은 그를 와룡이라 부르며 그의 비범함을 찬양했다. 유비는 서서의 추천을 받아 공명을 찾아 3번이나 융중을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에서 공명은 집에 없었고 2번째 방문에서도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유비는 많은 선비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명의 진가를 점점 깨닫게 되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 유비와 그의 형제 관우, 장비는 깊은 눈속을 헤치며 융중 마을을 향하고 있었다. 온 산은 은빛으로 물들었고 말발굽은 눈 속에 빠져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장비는 추위에 투덜거리며 유비에게 무익한 시골 선비를 찾기 위해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유비는 공명에게 나의 성의를 보이고 싶다며 단호히 말했다. 마침내 공명의 초가집에 가까워졌을 때 길가의 주막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이끌려 말을 멈췄다. 그 노래는 천하를 논하며 흥이 넘치는 목소리로 불려졌다. 하지만 주막 안에서 만난 두 선비는 공명이 아닌 공명의 친구 석광원과 맹공이었다. 실망을 감추며 유비는 공명의 초려로 발길을 돌렸다. 3번째 방문에서는 드디어 공명이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공명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유비는 예의를 갖춰 조용히 기다렸다. 관우와 장비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오래 기다리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유비는 공명의 잠을 깨우지 않았다. 마침내 공명이 일어나고 유비는 그 앞에서 진심 어린 예를 표했다. 유비의 간절한 청에 공명은 천하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며 천하삼분지계를 제시했다. 북쪽에는 이미 조조가 천자를 등에 업고 중원을 장악했고 남쪽의 송권은 강동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공명은 유비에게 형주와 익주를 먼저 차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국을 형성해 천하를 도모할 것을 권했다. 그의 식견은 유비의 눈앞을 환하게 열어주었고 유비는 그 자리에서 공명을 모사로 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공명은 쉽게 응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농부에 비유하며 유비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유비의 진정성과 백성을 위한 눈물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공명은 개나 말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비를 따르기로 했다. 유비와 공명은 신야로 돌아와 함께 일하며 공명은 유비의 군세를 정비하고 호적을 정리하며 내실을 다졌다. 공명의 명성이 퍼지면서 유비는 그의 배경과 인맥까지 자연스럽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관우와 장비는 처음에 공명에 대한 유비의 각별한 대우에 불만을 가졌지만 유비는 공명과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에 비유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명은 단순히 책략가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비의 군자금 마련을 위해 부오민 씨에게서 돈을 빌리고 백성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의 내면에는 천하삼분의 계를 실현하려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고 유비는 그 계획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내실을 다져나갔다. 마침내 공명은 유비와 함께 신야로 가서 본격적으로 천하를 도모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날이 밝든 밤이 되든 끊임없이 논의하고 서촉 54주의 지도를 펼쳐가며 미래를 설계했다. 공명의 나이 불과 27이었다. 그러나 그의 지혜와 식견은 이미 세상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